삼성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수십조 원을 통째로 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베트남이 무너졌습니다. 노동자 수십만 명이 오열했고 협력업체 수백 곳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증시는 폭락했고 정부 청사는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잘못 계산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노린 건 5,200억. 그 선택이 날려버린 건 300조였습니다. 그 한 번의 오만이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삼성은 움직였고 조용히 준비를 끝냈습니다. 신뢰를 깬 대가는 베트남이 뼈저리게 치르게 됐습니다. 삼성은 왜 폭탄을 터뜨렸는지, 그리고 왜 이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갈랐는지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한국 화이팅으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응우엔 타인롱 국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투안, 지금 당장 뉴스 좀 보십시오. 빨리요. 저는 손이 떨리는 채로 노트북을 열었고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상단에 떠있는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앞에서 흔들렸고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대기업, 베트남 생산시설 40%가 인도 이전 전격 발표. 협력업체 연쇄도산 우려, 수만 개 일자리 사라질 위기. 15년이었습니다. 제가 지방산업단지 실무 책임자로 일하면서 발로 뛰고 손으로 만져가며 키워온 시간이 15년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단 한 줄의 뉴스 헤드라인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고 천천히 기사 본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느껴졌죠. 생산 라인 40% 해외 이전, 협력업체 계약 전면 재검토, 신규 채용 즉시 중단, 기존 인력 구조 조정 검토. 이건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철수였고 베트남 정부에 대한 명백한 신뢰 철회였습니다. 타인롱, 이게 정말 확실한 겁니까? 공식 발표입니다. 1시간 전에 글로벌 본사에서 전 세계에 동시 공개했어요. 투안, 우리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산업단지 사무실이 완전히 난리가 난 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 책상을 치는 소리,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 시내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중앙정부 경제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제가 이렇게 경고했던 게 말이죠. 지금 추진하시는 세금 인상 정책은 위험합니다. 기업들과 맺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면 그들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때 렉고옥빈 위원이 비웃듯 대답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전 연구원, 걱정이 지나치십니다. 그 기업이 60조 원을 투자해놓고 어디 간단 말입니까? 공장을 뜯어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갑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관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었죠. 그들은 제 경고를 지방 출신 실무자에 과장된 우려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뉴스는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경고가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화면을 스크롤 내렸습니다. 기사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베트남 내 협력업체 300여 곳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며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8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지역 경제는 말할 것도 없었죠. 15년간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해온 도시 전체가 흔들릴 판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다시 귀에 댔습니다. 타인롱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투안, 지금 협력업체 사장들한테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요. 다들 패닉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괜찮을 거라고, 다 해결될 거라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고, 우리가 신뢰를 깨뜨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 같은 땅에서 박준호 부사장과 함께 서서 미래를 그리던 그날 말이죠.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전 연구원님, 우리는 베트남 정부를 믿고 투자합니다. 숫자만 보면 다른 나라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만들어진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년 전 2010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34살의 지방 공무원이었고 남부지방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 실무 담당자로 막 발령받은 상태였죠. 그때 그 지역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논밭과 야자수밭뿐이었고 젊은이들은 모두 하노이나 호치민으로 떠나버린 곳이었습니다. 그해 봄, 한국 대기업 투자검토단이 처음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31살의 젊은 임원이었던 박준호 부사장이 이끄는 팀이었죠. 저는 그들을 안내하면서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 기업들이 와서 둘러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거든요. 인프라가 없다, 숙련 인력이 없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부사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고 나서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첫 공장 건설에만 8천억 원이 투입됐고 베트남 정부는 20년간 법인세 감면과 각종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던 논밭 풍경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박 부사장이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 연구원님,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투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숫자만 계산하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전력 안정성도 더 좋고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베트남 정부의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성장하자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이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약속이었죠.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이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공장이 들어서자 도로가 깔렸고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고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단순히 공장만 짓지 않았습니다. 기술학교를 세웠고 협력업체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지역 인프라 개선에도 직접 투자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그 황무지 같던 곳에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섰습니다. 5년이 지나자 베트남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가서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그곳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생산 기지가 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500개가 넘는 협력업체들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진짜 투자라는 게 뭔지, 진짜 파트너십이라는 게 뭔지 말이죠. 한국 기업은 이윤이 나지 않는 초기 3년 동안에도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았고 약속한 임금을 한 번도 늦추지 않고 정확히 지급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역시 약속한 세제 혜택을 철저히 지켰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산업단지는 이제 12만 명이 일하는 거대한 생산기지가 되어 있었고 논밭뿐이던 지역은 병원과 학교와 쇼핑몰이 들어선 현대적인 도시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박 부사장과 저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그 변화를 이야기했고 우리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에는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20년간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고 60조 원을 투자한 기업의 신뢰, 그 두 가지가 전부였죠. 작년 12월 박 부사장이 저를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 연구원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결국 신뢰 덕분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약속을 지켰고 우리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신뢰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15년 걸려서 쌓을 수 있지만 하루 만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그 말이 단순한 비즈니스 철학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의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 저는 매일 아침 산업단지로 출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2024년 초 15년 전 논밭이었던 그곳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40분을 달리면 지평선 너머로 첨단 공장 건물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산업단지 정문을 지나면 아침 6시부터 출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서 공장으로 향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었죠. 그들 대부분은 이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고향에 돌아와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산업단지 관리공단 건물 3층에 있었고 창밖으로는 한국 기업의 메인 공장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축구장 20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큰 규모였고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에서는 하루에 10만 대가 넘는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제품들은 전 세계 80개 국가로 수출됐고 베트남 수출액의 3%를 차지했죠. 응우엔 타인롱 국장은 제 오랜 동료였습니다. 10년 전 산업단지가 막 확장되기 시작할 때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 5월 어느 화창한 월요일 아침이었죠. 투안, 어제 협력업체 간담회 참석했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더군요. 올해 신규 협력업체만 37곳이 추가로 입주한다고 합니다. 타인롱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국 기업의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협력업체 수요도 함께 증가했고 베트남 중소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죠. 품질 기준만 맞추면 장기 계약이 보장됐고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쯤 저는 린화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34살의 품질관리 팀장이었고 전자부품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전 연구원님,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게 7년 전입니다. 그때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공장 노동자였는데 회사에서 기술 교육을 지원해줘서 전문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팀장이 됐습니다. 월급도 10배가 올랐고요.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투자의 결과였으니까요.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투자 말이죠. 오후에는 협력업체 사장들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응우엔 하이라는 58살 사업가가 플라스틱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는 12년 전 한국 기업과 첫 계약을 맺은 이후 사업이 10배 이상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전 연구원님,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우리 같은 작은 회사와 장기 계약을 맺겠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켰고 덕분에 저는 직원 30명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완벽한 선순환인가 하고 말이죠. 대기업은 안정적인 생산 기지를 확보했고 협력업체들은 성장했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었고 정부는 세수와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저녁 6시쯤 박준호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 연구원님,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되십니까? 신규 공장 기공식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몇 번째 공장입니까? 여기서 7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첨단 부품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투자 규모만 1조 2천억 원입니다. 1조 2천억 원. 15년 동안 이어진 투자의 연장선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공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곧 무너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붕괴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 평화로운 일상이 깨진 건 6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중앙정부 경제정책위원회에서 긴급 보도자료가 나왔고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베트남 신규 조세 정책 발표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황급히 본문을 읽어내려갔고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기존의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약속했던 20년 장기 세제 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매년 3%포인트씩 인상해서 5년 안에 글로벌 최저 기준인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죠. 이미 체결된 계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정부가 약속했던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일이었고 계약의 일방적인 파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응우엔 타인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타인롱, 지금 중앙정부 발표 봤습니까?
맞습니다. 투안,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 기업 쪽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박준호 부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는 5번 울린 끝에 연결됐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방금 발표된 조세 정책 보셨습니까? 어제 저녁 비공식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 아닙니까? 본사에서 항의하실 겁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항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 그냥 받아들이신다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지켜보는 겁니다. 전 연구원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면 베트남 정부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떠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틀 뒤 중앙정부 청사에서 경제정책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반응을 점검하는 자리였고 저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렉고옥빈 위원이 보고를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상대로입니다. 주요 외국 기업들 중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한국 대기업은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책을 수용했다는 명백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이건 수용이 아니라 전 연구원, 레 위원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죠. 현장 감정과 실제 비즈니스 결정은 다릅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그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60조 원입니다. 협력업체가 523개, 직간접 고용 인원이 12만 명입니다. 이걸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간다? 불가능합니다. 공장을 뜯어서 옮길 수 있습니까? 회의실 안다른 관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박준호 부사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도 옵저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었던 겁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렸고 문이 닫히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연구원님, 아까 회의에서 하시려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신뢰라는 건 깨지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너무 늦었을 때 말이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 부사장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됐다는 걸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박준호 부사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신뢰는 깨지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안다는 말, 너무 늦었을 때 말입니다.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지방 출신 자문위원인 제가 과연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제 손으로 키워온 것들이 무너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6월 중순부터 현장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한국 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가 전면 중단됐고 장기 부품 계약들이 하나둘씩 단기 계약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해외 출장이 부쩍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응우엔 타인롱이 제게 조심스럽게 정보를 전해줬습니다. 우리는 산업단지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투안, 지난 한 달 사이에 박 부사장이 인도를 3번, 태국을 2번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협력업체 방문이라고 하지만 실사를 나간 거겠죠. 제 말에 타인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산기지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맥주잔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타인롱,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계속 제게 전화를 합니다. 장기 계약 갱신이 지연되고 있다고, 신규 발주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들 눈치채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서 중앙정부에 올렸습니다. 현장의 변화를 상세히 기록하고 한국 기업이 실제로 생산 이전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돌아온 답변은 차갑기만 했죠. 전 연구원,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건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 아닙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렉고옥빈 위원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중앙정부 청사 18층에 있었고 창밖으로는 하노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저를 맞이했죠. 위원님, 현장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신규 투자가 완전히 멈췄고 해외 출장이 급증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경고 신호라고 하셨습니까? 레 위원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오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연구원님, 당신은 지방산업단지에서 15년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훌륭한 경력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국제 컨설팅 회사의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그 기업이 베트남을 떠날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그 분석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레 위원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60조 원을 투자해놓고 떠난다. 여기 협력업체만 500개가 넘고 숙련된 인력이 12만 명입니다. 이걸 다 포기하고 인도나 태국으로 간다? 불가능합니다. 새로 시작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그의 논리가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속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박준호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사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로 떠나실 겁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연구원님, 저는 이 일을 20년 했습니다. 27개 나라에 공장을 세웠고 수십 번의 투자 결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신뢰는 깨지는 순간 끝입니다. 다시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이미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력 통제 계획입니다. 폭염 대비 명목으로 산업용 전력을 민간용으로 일부 전환한다고 합니다. 타인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노트북을 켜서 정부 공식 사이트에 접속했고 방금 올라온 보도자료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7월부터 폭염 대비를 명목으로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주간 8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첨단 제조업 공장들이 어떻게 하루 8시간만 가동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산업단지로 달려갔습니다. 관리공단 회의실에는 이미 협력업체 사장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응우엔 하이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연구원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공장은 24시간 연속 가동해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면 생산 라인 전체가 오염됩니다. 그럼 제품을 전부 폐기해야 한다고요. 린화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전자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린룸은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는데 전력이 끊기면 환경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하루만 멈춰도 수억 원 손실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중앙정부에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제정책위원회 실무 담당자가 받았고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되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전 연구원님, 전국적인 폭염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생활 전력을 보장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산업체들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첨단 제조업은 전력 공급이 끊기면 생산 라인 자체가 망가집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수천억 원대 손실입니다. 그럼 자체 발전기를 돌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체 발전기로 어떻게 첨단 공장 전체를 돌린단 말입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박준호 부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사장님, 전력 통제 발표 보셨습니까?
지금 긴급 회의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배경으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고 회의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부사장님, 정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중재를. 전 연구원님,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금 인상은 그래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전력 통제는 다릅니다. 우리 주력 제품 생산 라인은 반도체급 클린룸에서 돌아갑니다. 온도 22도, 습도 45%가 24시간 유지돼야 합니다. 하루 8시간만 전력을 공급한다? 그건 공장을 폐쇄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일주일 안에 나올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돌아왔고 협력업체 사장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괜찮을 거라고, 해결될 거라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그날 오후 전력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산업단지 전체에 경고음이 울렸고 전력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한국기업 공장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에서 기계들이 하나둘씩 멈춰가는 소리가 들렸고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10분 뒤 공장 정문이 열리고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중 한 여성 노동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너였습니다. 전 연구원님, 생산 라인이 전부 멈췄습니다. 클린룸 온도가 이미 섭씨 28도까지 올라갔고요. 오늘 생산부는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응우옌 타인롱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투안, 한국기업 측에서 손실액 계산했습니다. 하루 500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생산 중단, 제품 폐기, 납품 지연 위약금까지 합치면 하루 500억 원입니다. 일주일이면 3,500억 원이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박준호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만나자는 장소는 산업단지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1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연구원님, 오늘 손실액이 정확히 512억 원입니다. 폐기한 제품 가치만 300억이고 나머지는 납품 지연 위약금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겁니다. 저는 소주잔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 부사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논밭뿐이었고 제일 가까운 변전소가 4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사 이사회에서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인프라도 없고 리스크도 크다고 했죠. 하지만 부사장님께서 밀어붙이셨죠. 네, 저는 베트남 정부를 믿었습니다. 20년간 세제 혜택을 보장한다는 약속, 안정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사를 설득했고 6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20년 가까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온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전 연구원님,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기업은 돈을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보고 투자합니다. 태국이나 인도가 세율이 더 낮을 수도 있고 인프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으니까요. 부사장님, 제가 중앙정부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전력 통제만이라도 철회하도록. 전 연구원님. 박 부사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세금을 올린 것도 문제였지만 그래도 계산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력을 끄는 건 다릅니다. 이건 우리더러 떠나라는 신호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우리가 떠날 수 없다고 오판했고 그 오판의 대가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정말로 본사에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신규 투자는 전면 중단하고
기존 생산 라인 중 40%를 단계적으로 인도로 이전합니다.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직접 듣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부사장님,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12만 명의 노동자들은요? 박 부사장이 천천히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존 공장은 유지할 겁니다. 60%는 그대로 남습니다. 하지만 신규 투자는 없습니다. 확장도 없고 추가 고용도 없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우리에게 성장기지가 아니라 유지기지입니다. 그게 무슨? 15년 전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트남이 발전하고 우리도 발전하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제 그 꿈은 끝났습니다. 신뢰가 깨졌으니까요. 박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연구원님,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끝까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듣지 않았죠. 그 대가는 이제 베트남 전체가 치르게 될 겁니다. 그가 식당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빈 소주잔을 바라봤습니다. 15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응우옌 타일롱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투안, 협력업체들이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타일롱을 따라 회의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50명이 넘는 협력업체 사장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응우옌 하이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58년을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전 연구원님, 어제 한국 기업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기 계약을 전부 3개월 단기 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유지해온 계약이 하루아침에 끝난 겁니다. 다른 사장들도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발주가 60% 감소했다는 곳, 품질 기준이 갑자기 강화됐다는 곳, 납품 단가 재협상을 요구받았다는 곳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 축소와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린화 팀장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이 250명입니다. 매출의 95%가 한국 기업 납품입니다. 만약 계약이 끊기면 한 달 안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250가족이 거리로 나앉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성실하게 사업을 해왔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앙정부에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소용없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한 사장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중앙정부는 듣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대기업이 떠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타일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투안,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정부가 왜 이러는지 말입니다. 5천억 원 세수를 더 걷자고 60조 원짜리 투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중앙정부 청사를 찾아갔습니다. 렉고옥빈 위원을 만나야 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약속이 없다며 막았지만 저는 2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10분 면담 시간을 얻었습니다. 위원님,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연쇄도산 위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전력 통제만은 철회해 주십시오. 레 위원은 서류를 보며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전 연구원, 폭염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국민 생활이 우선입니다. 기업들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루 500억 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한 달만 가면 그럼 기업이 항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식 항의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항의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까?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정말 모르는 겁니까? 위원님,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레 위원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60조 원을 투자해놓고 떠난다? 불가능합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여성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연구원님, 저 린화입니다. 방금 회사에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생산량을 50% 감축한다고 합니다. 직원 절반을 정리해야 한다고요. 린화 씨. 연구원님,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품질도 한 번도 문제 없었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가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논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외국 기업의 일방적 구조 조정, 베트남 노동자 피해 우려라는 제목이었죠. 정부의 정책 실패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재앙이 오고 있다는 걸 말이죠. 발표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나왔습니다. 한국기업 글로벌 본사에서 전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 개장 전에 동시 공개한 공식 보도자료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확인했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베트남 생산시설 재편 계획 발표. 다시 생산 능력의 40%를 향후 18개월 내 인도 신규 공장으로 단계적 이전 예정.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스크롤 내리며 세부 내용을 읽었습니다. 총 투자액 2조 3천억 원, 인도 남부지역 신규 공장 건설, 베트남 내 협력업체 계약 전면 재검토, 기존 인력 구조 조정 불가피. 한 줄 한 줄이 베트남 경제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응우옌 타인롱, 협력업체 사장들, 심지어 중앙정부 실무자들까지 동시에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가 경고했다고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10분 뒤 응우옌 타인롱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든 태블릿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투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40% 이전이라니 그럼 협력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국 기업 공장 건물이 보였고 평소처럼 노동자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방금 전 세계에 공개됐다는 걸 말이죠. 정오쯤 베트남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은 온통 이 뉴스로 도배됐고 SNS에서는 패닉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침묵했습니다. 공식 논평도 대응 계획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긴급 소집된 경제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관료들의 얼굴은 모두 창백했고 렉고옥빈 위원조차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제연구원 분석 결과입니다. 직접 고용 손실 4만 8천 명, 협력업체 연쇄도산 예상 320개 업체, 간접 고용 피해까지 합치면 총 8만 명 이상입니다. GDP 성장률은 1.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상태였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부위원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베트남의 투자 신뢰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세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선례가 생겼다는 이유입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렉고옥빈 위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60조 원을 투자해놓고 위원님,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공장 설비는 옮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투자는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 공장을 버린 게 아니라 미래 성장을 포기한 겁니다. 베트남은 이제 성장 기지가 아니라 유지 기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레 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뢰를 깼습니다. 20년 약속을 5년 만에 파기했고 전력을 끊어서 하루 500억 원씩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들은 떠날 수 없다고 오판했고 그 대가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선례를 봤으니까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 시내가 평온해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아니 베트남 전체가 곧 흔들릴 거라는 걸 말이죠. 발표 다음 날부터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들이 하루에 10곳씩 문을 닫았고 이틀 만에 45개 업체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은행들은 즉시 대출 회수에 들어갔고 부동산 가격은 하루 만에 20%가 폭락했습니다. 응우옌 하이 사장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12년 동안 사업을 키워온 58살 사업가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전 연구원님, 어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을 즉시 상환하라고 합니다. 30억 원입니다. 어디서 구합니까? 회사 자산을 다 팔아도 20억이 안 됩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직원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12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입니다.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뒤면 임금도 못 줍니다. 그가 고개를 떨구었고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사람이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리나 팀장도 찾아왔습니다. 34살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연구원님, 어제 115명을 해고했습니다. 250명 중에서 115명을 내보냈어요. 그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잊습니까? 함께 밤샘 작업하던 동료들인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중에 23살 여자애가 있었어요.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 임신 5개월입니다. 그 애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냐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산업단지 정문 앞에는 매일 수백 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서 공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15년 동안 자신들의 삶이었던 곳을, 아침마다 출근하던 그곳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렉고옥빈 위원이 직접 한국 기업 측에 면담을 요청했고 세제 혜택 복원과 전력 공급 정상화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 부사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본사 이사회에서 승인했고 인도 측과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급해졌습니다. 총리 명의의 사과문까지 준비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늦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걸 그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이 사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베트남의 신뢰 위기, 외국인 투자 대탈출 시작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계약 파기의 대가, 베트남 경제 흔들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환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다른 외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이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고 유럽 화학기업은 베트남 투자 설명회를 취소했습니다. 한국 기업 사례가 선례가 되어버린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사무실에 남아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장의 참상을 기록하고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숫자만 보고 있었고 사람들의 눈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타일롱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투안, 오늘 산업단지 앞에서 노동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과로사였어요. 해고 통보받고 나서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새 일자리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42살이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둘 있었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갔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에는 100여 명의 동료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죠. 42살 가장의 영정 사진 앞에는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쯤 되어 보이는 두 아이가 서 있었고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는 길에 응우엔 타인롱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투안, 이게 첫 번째가 아닐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주에만 3명이 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은 협력업체 사장, 평생 모은 돈을 공장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파산한 50대 남성 해고 통보 후 재취업에 실패한 30살 청년까지. 숫자로는 3명이었지만 그 뒤에는 세 가족이 있었고 수십 명의 가족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산업단지는 이제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500개가 넘던 협력업체 중 200개가 문을 닫았고 매일 10곳씩 더 폐업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부동산 중개소까지 줄줄이 셔터를 내렸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성장해온 도시 전체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린화가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로 회사 문을 닫습니다. 남은 직원 35명한테 마지막 월급을 주고 나니 통장에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7년 동안 모은 게 이게 전부네요. 린화 씨,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50 넘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여기서 일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중앙정부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업수당 지원, 재취업 교육, 중소기업 긴급 융자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모두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생태계가 무너지는데 몇 달치 수당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렉고옥빈 위원은 공개석상에서 사과했습니다. 정책 판단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외국 기업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60조 원을 투자해놓고 떠나다니 그의 계산법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베트남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과 계약 이행 신뢰도 하락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급감했고 증시가 흔들렸고 환율이 요동쳤습니다. 단기 세수 5천억 원을 노리다가 국가 신뢰 수백조 원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 빨랐습니다. 일본 전자기업이 베트남 확장 계획을 전면 취소했고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는 태국으로 공장을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다른 대기업들도 신규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위험한 시장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미 다음 대책으로 넘어가 있었고 현장의 고통은 숫자로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기업 공장 건물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은 60%의 생산 라인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미래가 없었습니다. 성장도 없고 확장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준호 부사장이었습니다. 전 연구원님, 내일 오전 10시에 저를 만나러 오실 수 있겠습니까? 박준호 부사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기업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로비를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부사장실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게 될까, 마지막 통보일까 하고 말이죠. 부사장실 문을 열자 박준호 부사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6살 남성의 어깨가 유난히 처져 보였습니다. 앉으십시오.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그는 서류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고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베트남 생산시설 최종 운영 계획안. 전부 철수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부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존 공장은 유지합니다. 60%는 그대로 남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세부 내용을 읽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신규 투자는 전면 중단, 확장 계획 취소, 하지만 기존 생산 라인과 고용은 유지. 이건 복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부사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신뢰가 깨졌다면서요? 그런데 왜 완전히 떠나지 않으십니까? 박 부사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업단지 건물들이 보였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전 연구원님,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본사에서는 전면 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게 비즈니스적으로는 맞는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고 노동자 중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요. 42살 아이가 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베트남 정부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12만 명의 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성실하게 일했을 뿐입니다. 박 부사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신규 투자는 인도로 갑니다. 베트남 정부에 대한 신뢰는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기존 공장은 지킵니다.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품격이었습니다. 화가 나도 약자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강한 기업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연구원님, 제가 이 일을 20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우리를 숫자로만 봤습니다. 60조 원이라는 숫자, 12만 명이라는 숫자로만 계산했죠. 하지만 그 뒤에 12만 개의 가족이 있다는 걸, 12만 개의 삶이 있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끝났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교훈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무너졌지만 품격은 남았습니다. 정부는 실패했지만 기업은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실을 나와 로비로 내려왔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보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서 공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일자리가 지켜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결정이었는지를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해온 일이 뭐였을까요? 숫자를 관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공장으로 출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평범한 사람들 말이죠. 휴대폰을 꺼내 응우옌 타인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타인롱, 오늘 오후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남아있는 협력업체 사장들과 노동자 대표들을 모두 모아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오후 3시 산업단지 관리공단 대회의실에는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살아남은 협력업체 사장들, 노동자 대표들, 그리고 지역 상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또 무슨 나쁜 소식이 전해질까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저는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 기업 측으로부터 최종 결정을 전달받았습니다. 기존 생산시설 6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7만 2천 명의 일자리가 지켜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신규 투자는 중단됩니다. 확장도 없고 추가 고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일자리는 지켜졌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준호 부사장이 했던 말을 천천히 전달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 정부와의 싸움과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별개라는 것, 그게 기업의 품격이라는 것을 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린화였습니다. 34살 여성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이 회의실 전체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응우엔 하이 사장이 일어섰습니다. 58살 남성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전 연구원님,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믿어준 만큼 우리도 그 신뢰에 보답해야 합니다.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공장 건물들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앙정부에 보낼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숫자와 분석 대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15년 걸려서 쌓았지만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단기 세수 5천억 원을 노리다가 국가 신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짜 강한 기업은 화가 나도 약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게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사표를 썼습니다. 사표를 제출한 다음 날 렉고옥빈 위원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앙정부 고위 관료가 지방 사무실까지 내려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제 책상 앞에 서서 사표를 내밀었고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전 연구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책임자가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위원님, 저는 제 책임을 다했습니다. 7번 경고했고 11통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레 위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떠나면 협력업체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노동자들은요? 위원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숫자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60조 원, 7만 2천 명, 300개 협력업체.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숫자들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레 위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가다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전 연구원,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12만 명이라는 숫자만 봤지 12만 개의 가족은 보지 못했습니다. 60조 원이라는 금액만 봤지 15년간 쌓인 신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레 위원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모아온 서류들, 사진들, 기록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 중에는 15년 전 첫 공장 기공식 때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논밭 한가운데서 박준호 부사장과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끝날지 말이죠.